네, 그러면 이제 설명회 시작할게요. 저희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이라고 하고, 저는 이제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는 안우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수교론 내용은 안우상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설명회이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드릴 만한 내용을 많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지금 많이 준비를 한 상태인데 일단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목차는 뭐 출제 경향 분석하고, 그다음에 공부 방법, 그다음에 연간 저희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지, 커리큘럼, 그다음에 세부 강의 계획, 뭐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 일단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 연도 시험을 제외하고는 이제 시험이 이제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현대대수가 14, 15, 16 이후부터는 이제 세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고, 정수로는 거의 한 문제씩 출제되고, 선대도 한 문제씩, 그다음에 위상도 세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두 문제 다시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실해석학 얘는 이제 두 번 출제가 됐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미적분학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토탈 하면 이제 개수가 더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단답형 문제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복수해석학, 미분기학, 이산수학, 수리통계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보편적인 건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번 연도에 뭐가 출제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자료가 지금 기출분석한 자료인데, 사실 조금 이번에는 나쁘게 말하면 좀 성의가 없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연도긴 했는데, 시험 유형이 지금 바뀌는 연도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좀 쉽게 출제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이건 이제 수기론이니까 전 넘기고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해주실 건데, 일단 처음 문제는 그림 정리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번 문제는. 그래서 뭐 벡터 미적분학이지만 미적분학으로 이제 한 문제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문제 자체는 그림 정리의 뭐 기본 수준의 문제밖에 안 되는 뭐 예제 수준의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나오는 그 곡선론 문제. 곡선론 문제는 원래 단답으로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3번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다음에 현대대수 문제는 보통은 환론 문제, 가로화 문제, 군론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연도는 좀 불안했던 게 채론 문제가 다시 두 문제 출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환론 문제가 없어지고 군론에 채론 두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단답에 지금 4번 문제로 군론 문제가 출제됐죠. 근데 문제는 이제껏 진행됐던 군론 문제 수준보다는 난이도가 너무 현저하게 낮은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별력을 갖는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입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고, 좋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고, 뭐 단답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교 문제가 두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로는 정수론 문제. 이 정수론 문제는 중국인의 나머 정리 문제가 출제됐는데, 사실 이 합동방정식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보통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아까 말한 대로 유형 자체가 어렵게 출제될 수 없는 연도다 보니까 그럴 때 정수론 문제는 무조건 합동방정식 문제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전형적인 합동방정식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중국인 정리만, 남아 정리만 잘 쓰면 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산이랑 수리통계가 이제 붙어 있는 문제예요. 여기는
생성함수를 먼저 물어보고 있고, 이 생성함수가 실제로는 확률밀도함수인데 이 확률밀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된 사항이 이제 8번 문제 사항이죠. 네, 보통은 융합이 다른 과목마다 융합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정수론 문제가 있고 뭐 현대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가는 건 맞지만 정수론 단원에서 뭐 현대 문제를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좀 불안했던 게 뭐냐면 이 사안 문제가 너무 이제 전형적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정수론으로 붙든 아니면 수리통계로 붙든 간에 어디론가 붙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형식상 붙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붙여서 출제할 거라고 생각은 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정수론으로 바꿔서 문제를 출제한 적은 있었는데 정수론에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연계된 문제 사항을 이렇게 줬어요. 근데 뭐 사실 생성함수에 대한 데피니션 그다음에 기대값 구하는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붙여 있는 융합형 문제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붙인 이유는 문항이 출제되는 그 상황에서 이산수학이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어디다 껴넣기가 애매한 상황일 것 같아서 지금 수리통계랑 붙여서 한 문제로 지금 내버리면 수리통계도 한 문제 출제한 거고 이산도 한 문제 출제한 상황이 올 테니까 뭐 그런 의미로 출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네, 9번 문제는 복소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요번에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건 뭐냐면 유수정리를 이용하는 복소적분 문제가 다시 출제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과거에 유수정리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어느 연도 이후부터는 도구적 의무 유수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출제하기 애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계속 출제가 안 되고 급수전개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아니면 복소적분의 계산의 복잡한 문제 상황 정도 출제되고 있다가 잘 고려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복소적분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 쉽게 출제할 수밖에 없을 거라 판단이 됐고 그러면 유수정리 문제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작년에 이제 이번 연도에 진행됐던 수업에서는 거의 이제 거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었는데 비슷한 의미로 지금 출제된 것 같아요. 예상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지만 여기 보면 지금 3차 테일러 방식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유수정리는 원래 로랑 정리랑 같이 가다 보니까 로랑급수 정리 상황을 로랑 정리 상황을 잘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봐라고 이게 출제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문제가 붙어 있지만 실제로 이건 이제 로랑의 의미를 그다음에 유수정리의 의미로 가져가서 문제를 해결해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됐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통은 그 B형에서 서술형 문제에 조금 난이도 있는 그 복소 함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A형이 이제 출제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대수의 10번 문제 상황인데 보통 이 부분에 이제 출제가 됐던 거는 환론 문제가 출제됐어요. 아이디얼이라든지 잉여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16년도를 생각해 보면 그때 지금 현대대수가 두 문제 출제됐는데 두 문제 다 채론에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두 문제를 융합해서 17년도에 채론 한 문제, 갈라 문제로 한 문제를 바꿔버리는 상황이 왔었는데 그 상황을 고려해 보니까 요번에 출제될 거라는 거는 채론이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문제로서 얘를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그 크로네커 정리에 대한 과정을 이용을 해서 뭐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잉여환에 대한 정보도 물어보는 상황을 줘서 나름의 그 환의 의미도 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채론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그 채론 문제 그 문제가 원래 어렵게 출제되는 갈라 문제로 출제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쉽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채론 두 개를 때리면 둘 다 어려운 문제로 때려버리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난이도를 이제 낮게 조절을 하는데 이따가 보실 때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거고 요번에 위상이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되다가 전형적인 문제 두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위상을 지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긴 상황까지 갔는데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좀 멘붕이 오는 시기가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 이걸 이제 대비하는 상황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또 준비를 했으니까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보는 걸로 하고 뭐 이런 위상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 실해석학 문제로 이렇게 출제된 이런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 문제 상황은 이따가 그 PPT에서 같이 볼 거니까 뭐 실해석학 문제가 출제됐다 뭐 이걸로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B형으로 넘어와서 라카토스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전형적인 위상 문제 한 문제 2점짜리로 단답으로 나왔고 좀 넘어가서 이런 선형대수학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비를 시켜드리고 이제 시험장에 보냈던 상황인데 이 얘기도 이따가 PPT에서 다시 소개를 할 거니까 선형대수학 문제가 추이행렬이랑 그 다음에 고유값, 고유공간에 대한 의미로 출제되었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확률, 수리통계학 문제가 출제됐고 계산 잘 하시면 풀리는 문제. 그 다음에 미기의 공면론 문제. 미기는 공면론, 곡선론 두 개 출제되는데 이 공면론 문제가 많이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이랑 그 공식만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계산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실해석학 문제로 균등수렴 물어보는 문제. 네, 이런 거는 많이 출제되던 유형들 중에 하나니까 이게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복수 해석 문제인데 이 복수 해석 문제는 리우비 정리 문제로 지금 추정이 돼요. 물론 이제 기출 분석을 열심히 해보니까 다른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돼서 리우비 정리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리우비 정리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복수 해석에서 의미 있는 문제냐 이거는 조금 고려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출제됐고 약간 전형적인 문제 상황은 아니긴 아니었는데 그래도 리우비 정리를 사용한다는 면에서는 뭐 전형적인 의미를 갖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상황이 현대대수 문제. 이게 이제 갈루아 문제로 출제된 거예요. 채론에 있는 갈루아 문제로 출제가 된 건데 갈루아 시오리 문제로. 근데 사실 원분학대체 문제를 그냥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분학대체 문제가 직접적으로 출제되기가 좀 애매한 게 기본 이론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출제하는 거는 예측하기 힘들고 항상 그냥 연습을 많이 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앞에 연도를 잘 고려해보면 이 원분학대체를 추상적으로 성질을 변경해서 출제하는 상황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놓고 원분학대체로 출제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갈루아 시오리 문제 자체가 어렵게 출제될 수 없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원문학대체 문제를 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된 요번 연도에 출제된 형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게 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제됐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출 분석을 잘하면 의미를 좀 가져가기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의미를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공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 이론만 공부를 해야 되냐 나는 내용은 다 아는데 문제 푸는 방법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정리의 증명 테크니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들이 워낙 많은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에 만났을 때 나는 정리는 아는데 증명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익힌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전형적인 몇 가지 예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뭐 만나봐야 되는 그 내용 중에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페르마 정리, 오일러 정리, 그 다음에 닫혀있는 유한집합,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는 유한집합을 고려하면 걔가 부분군의 의미를 가져갈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유한정역이 체가된다는 이 상황이 같은 테크니션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잘 고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냐면 이 정수론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일반화돼서 현대대수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수론에 있는 내용은 가완환과 가완군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걔를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추상적인 가완환, 가완군의 개념을 만들고 갈루아 시오리에 있는 군의 개념이랑 이렇게 연결을 짓는 작업을 하는 게 그 실로우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켈리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한 부분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테크니션들이 현대대수에 그대로 쓰이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페르마 소정리에 대한 증명 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 오일러 정리는 당연히 증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문제가 보통 연습 문제에 나오거나 정리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거를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테크닉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테크닉이냐 이건데 원래는 페르마 소정리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 구조는 항상 이거예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정수로는 정수가 아닌 이상 다 지행상에서 이렇게 고려를 해요. 그럼 지행상에서 뭘 고려하는 거냐면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는 워낙 좋은 그 계산 결과들을 갖고 있어요. 항동원도 있고 역원도 있고 다 좋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연산이라고 하면 이 곱하기 연산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곱하기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할까를 고려한 게 정수론인데 현대대수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엔스타라고 해요. 서로소가 되는 애들을 모아서 얘네들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n이 p인 경우 요게 이제 페르마 소정리의 의미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합성수인 경우 뭐 AB 형태인 거 이런 경우는 오일러 정리 상황으로 가는 건데 증명은 그냥 이런 상황이 와요. A가 GP스타의 원소인데 A GP스타가 GP스타랑 동일하다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요거에 A에 P-1승을 취한 게 1과 같아지는 상황을 만드는 게 여기서의 역할이에요.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1이라는 원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연산한 결과 정도를 잘 생각해서 이런 의미를 가져가는 상황을 만드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면 내용할 때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식의 논리가 펼쳐져요. 그래서 그 정리를 동일하게 오일러 정리 상황으로 가져가면 같은 증명 상황이 나오고 이런 이 닫혀 있다는 의미를 결국 주는 상황이 일반화돼서 이 닫혀 있는 유한집합이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황과 유한정역이 체가되는 상황으로 문제가 이렇게 증명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내용이니까 이게 문제풀이에 뭐가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8년도 기출문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풀이가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거 말고 풀이가 돌아다니는 거 보면 막 엄청 노가다를 떼어서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그 노가다를 떼어야 되는 문제풀이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풀이냐 아니면 의도한 게 그게 맞는 거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이 TM이라고 하는 게 GM스타, G8M스타와 동일한 걸 그냥 증명을 해버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된 거는 교수님들은 사실 노가다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노가다 떼어서 계산 실수를 하거나 그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을 주면 힘드니까 구조적으로 문제를 푸는 상황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GM스타의 의미를 가져가서 문제를 구성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테크니션을 잘 돌다 보면 이런 문제 해결에도 그러니까 임용 문제에 대한 해결에도 도움을 가져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 다른 내용도 한번 볼게요. 이제 실로 정리인데 실로 정리는 저희가 증명을 하라고 하면 좀 증명을 잘 못하는 상황이 보통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뭐 클래스에 대한 뭐 넘버 이런 거 계산하는 그런 상황으로 막 이어져야 되는데 학부 과정에서는 그걸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실로 정리에 대한 증명을 잘 하라고 하면 힘들어 하죠. 근데 문제는 실로 정리를 그래서 임용해서 출제를 했냐라고 하면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풀이에서 실로 정리를 언급하면서 제시를 하는 그런 풀이들 막 돌다 보니까 마치 실로 정리가 계속 출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 와요. 대표적인 문제가 19학년도 기출문제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군론 문제로 출제가 됐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위수가 150짜리 군이 있는데 위수가 6인 부분군이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위수가 30짜리 부분군이 존재함을 보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일단 위수가 6인 부분군이 정규 부분군이 된다는 걸 보여가지고 이 정규 부분군과 다른 부분군을 붙여서 30짜리 부분군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규성을 보이기 위해서 G 인버스, HG 인버스, G가 H에 포함된다는 걸 보여서 정규 부분군이 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 테크닉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실로 이정리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로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우기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위수가 6이라고 되어 있고 위수가 6이라는 수는 합성수고 합성수는 P의 거듭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로 정리를 쓰면 교수님들은 다 까버리는 상황이 와요. 근데 이런 걸 실로 정리다, 실로 정리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실로 정리에 대한 테크니션을 이용을 해서 비슷하게 이용을 해서 얘를 이제 보이는 상황이 오면 정규 분군을 보일 수가 있고 뒤에 이제 작업을 해서 마무리 짓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테크니션들을 잘 알아야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그 외에 또 뭐 얘기를 해볼 만한 얘기들이 있으면 정수론에 있는 내용이랑 현대대수에 있는 내용이랑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중국인 남화 정리랑 원시근 정리랑 단원군에 대한 분류는 같이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잘렸네요. 네, 뒤에 가정 보면 G7스타 크로스 G7스타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 뒷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G7스타, GP스타, GPN스타 형태들 이런 애들을 생각해 보면 얘가 어떤 구조를 이루냐라는 얘기를 할 때 정수론의 논리를 이용을 해서 원시근 정리에 의해서 얘가 원시근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원시근 정리에 의해서 얘가 원시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순환군의 구조를 갖고 순환군이라고 하면 얘가 GP의 P의 N스 형태로 동형관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얘의 구조가 이런 형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G6 스타 크로스 G6 크로스 G6의 더하기 군과 동형이 돼. 자, 이렇게 논리를 펼칠 수 있는데 이런 유대적인 관계도 잘 공부를 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건 이제 연습 문제를 잘 풀게 되면 연습 문제에 이제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진행됐던 건데 증명 테크닉을 직접 문제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증명은 알아야 된다. 하지만 다 아는 건 아니고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증명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만 잘 익히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면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기출 분석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기출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출을 통해서 어떻게 푸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물론 저희도 기출 분석을 유튜브에 계속 다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자료 다운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이렇게 따라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소개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다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처음 문제를 보고 싶은 건 뭐냐면 17년도 문제 상황이에요. 17년도 문제 상황은 테일러 정리 문제 상황으로 출제가 됐는데
테일러 정리 상황에 대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바운드한 형태를 주고,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런 집합을 주놓고 얘가 유한 집합임을 보이시오라고 이렇게 출제했던 17년도 문제 상황을 예로 들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 보기로 주어져 있는 거, 다음 정리들을 필요하면 증명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두 정리 중에 밑에 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테일러 정리를 가지고 F를 이제 급수 전개를 하고 엔게도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아래 거를 가지고 처리를 해서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으로 출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나번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당시에 이제 처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마치 항등 정리 상황처럼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조건이 빠졌던 거 뭐냐면 서로 다른 수열이라는 의미가 빠져 있었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인데 사람들이 지금 알고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문제를 처음에는 좋은 문제 상황인지 알고 이렇게 새로 구성을 해서 얘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이 참조 상황을 오히려 증명하는 문제로 출제를 했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실제 문제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문제를 변형해서 요번 연도에는 변형해서 하프 모의고사 때 출제를 했어요. 뭐가 변형됐냐면 여기 이제 일단 등호가 들어갔다는 거 하나랑 뒷부분의 조건이 아까 항등 정리처럼 보였던 그 폼을 로레 정리로 바꿨어요. 근데 실제로 이 로레 정리를 이용해서 걔를 증명하는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유명한 프로블럼 책에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테크닉을 잘 구사하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냐라고 생각하면 요번 연도 걸 보시면 요번 연도에 등호가 들어간 걸로 지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미분한 거에 대한 의미 대신에 한 번 미분한 걸로 의미를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 상황 결국 뭐로 해결하는 거냐면 로레 정리에 대한 테크니션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가져가는 상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출 분석을 잘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처리가 순간순간 하기는 좀 힘들고,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놓고 이 로레 정리에 대한 테크니션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부분 문제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하고, 기출 분석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좋은 의미를 가져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지금 소개를 한 거고, 이게 이번 연도 기출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대 문제도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선대 문제는 15학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직선이 있고, 직선을 180도 회전하는 거니까 결국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걔에 대한 행렬 표현의 특성 방정식을 찾는 문제 상황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적당히 기하적인 상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기하적인 상황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위험하다. 왜냐면 얘를 이제 제대로 증명한 상황으로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하적인 상황만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익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연도에 출제됐던 상황이 뭐였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프로젝션 두 개를 더해놓고 KU만큼 더한 다음에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상황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 실제로 이거는 기하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에 문제에 대한 그 풀이를 그냥 기하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던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끔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계속 예상이 돼가지고 계속 했던 짓은 뭐냐면, 얘가 이제 평면에 대한 대칭으로 출제가 되면, 직선에 대한 대칭으로 출제가 되면 이 평면에 대한 대칭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혹은 평면에 대한 사용을 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도 잘못 공부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얘를 그냥 평면에다 떨어뜨리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법벡터로 떨어뜨려가지고 이 벡터 합의 의미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가져가게 되면 이상한 풀이 상황을 갈 필요 없이 깔끔하게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주는 좋은 문제로 19년도에 이게 출제가 돼서 기분이 좀 좋았죠. 다 잘 풀어오실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는데, 물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못 푸실 수도 있으니까 다 잘 푸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연도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출제될까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제가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남은 거는 이 사형의 의미나 아니면 대각화의 의미나 대각화를 추행렬로 잇는 거, 그 세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출제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고유 공간들에 대한 직합으로 R3를 표현하고 그거 가지고 기절을 만든 다음에 이 대각화 행렬 표현에 대한 의미를 줘라. 그러니까 추행렬에 대한 의미로 문제를 해결해봐.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출제된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행렬 표현을 주고 대각화가 되게 하는 이 기저 B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그러니까 추행렬을 구해서 이 상황이 되는 걸 보여봐 식의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기출 분석을 잘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 그래서 기출을 분석을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기출에 대한 마지막 얘기 하나만 더 해보자면, 기출이 풀이가 좀 이상하게 돌 때도 많아가지고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받다가 좀 한계성을 느껴가지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18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 함수함급수가 전별 수렴함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얘가 균등 연속함을 보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풀이가 도는 건 뭐냐면, 이건 분명히 전별 수렴을 보이고 그거 가지고 균등 연속을 보이라고 하고 있는데 평등 수렴하는 걸 막 보여요. 그 다음에 평등 수렴성을 가지고 균등 연속을 보이는 상황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렉처 노트를 하나 뜯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18년도 문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저는 요거를 이제 전별 수렴만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거 이제 전별 수렴해서 평등 연속성 체크하는 그 문제 상황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것도 자료를 다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출 분석하는 상황에서 이제 보면 이 평등 수렴성을 어떤 식으로 자꾸 보이냐면, 이 바운드한 구간에서 바운드한 구간에서 평등 수렴하다. 그래서 저 아래 임의성이 있으면 얘가 뭐 실수 전체에서 평등 수렴의 식의 논리로 자꾸 증명을 해요. 근데 이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게,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한다고 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최대값이 있는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최대값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렉처 노트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는 이제 외국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지금 R바운드에 대해서 평등 수렴성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 얘를 실수 전체로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렉처 노트 상황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전달해드리기 힘들어서. 그래서 기출 풀이가 막 이렇게 돌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검증하고 얘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꼭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풀이를 쓰다가 판단 미스를 해서 잘못된 풀이를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의 상황이다 보니까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기출 분석 잘하는 의미에서 꼭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 풀이도 그렇고 어떤 그 풀이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검증을 하셔야 된다. 그냥 믿고 가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고, 요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 잘 분석하고 뭐
기본 이론부터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전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 이론반, 그러니까 원래 기존 수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됐었냐면 전형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반부터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회부터 6회까지는 기본 이론반이고 하프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문제풀이반 진행하고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일단 이제 계속 쪽지 시험을 보면서 가긴 갔는데 문제를 이제 제대로 풀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기본 이론만 하는 게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요번 연도에는 지금 프린트된 거랑 좀 다르게 기본 이론반이랑 문제풀이반을 그냥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가격 동일하게 가서 기본 이론반 수업 듣고 문제풀이반도 그냥 무료로 그냥 같이 듣는 거예요. 신청하셔서. 그래서 문제도 같이 풀면서 기본 이론반을 진행하는 수업으로 그냥 바꿔버렸고 수학교육론도 뭐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1회부터 2월은 수학교육론, 그 다음에 교재연구, 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인드맵 그리면서 총정리하는 시간 갖고 문제풀이반이랑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이따 다시 소개해 주시겠지만 그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뭐 해드려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 케어해드릴 수가 없어서 택한 방법이 지금 유튜브에다가 올바른 수학교육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릴 수 있는 거를 웬만큼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나 집합론 모르는데 이거 수업 들어도 되냐? 집합론 올려놨어요. 그래서 전체 집합론 내용을 넣은 게 아니라 이 전공 수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집합론 내용만 뽑아가지고 강의를 올려놨고 무료로 그냥 보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미적분학 1, 2, 그러니까 벡터 미적분학을 제외하고 지금 일변수 미적분학이랑 그 다음에 다변수 미적분학 이런 거는 강의를 하면 더 좋긴 한데 사실 굳이 돈을 내면서 들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미적분학 1, 2도 강의를 지금 다 업로드하고 있고 업로드 해놨고 그 외에 지금 선형대수도 기초적인 사항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다 보시라고. 물론 제가 이 수업을 겹치는 선형대수학 뭐 강의를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같은 내용을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 거랑 임용을 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를 다 넣어놨고 꼼꼼하게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위상수학도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책을 이따만 하지 문제 상황은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막 그래가지고 위상을 어차피 한 문제만 출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좀 부담감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위상 수학도 지금 다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좀 마무리가 안 됐긴 했는데 거짓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무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는 기본 이론반 강의에서는 위상 수학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질문 같은 거 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로만 진행을 할 생각이고 얘를 그렇게 되니까 기본 이론반에서 좀 더 충실하게 다른 과목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프렐라이 정동변 연습 문제 좀 풀고 있었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는 아직 고민 중이고 그 외에 이제 기출 분석이 있는데 기출 분석한 거는 아까 막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자료랑 같이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요번 연도 거 곧 그 기출 분석해서 자료랑 다시 강의 업로드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무료로 보시도록 세팅을 했고 마지막 여기 좀 잘렸는데 학자별 수학교육론 특강도 지금 업로드를 해놨어요. 특강을 학자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수기롱 강사분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특강도 업로드를 했고 이거 외에도 지금 무료 강의들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거 외에 항상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차린 출판사인데 여기 출판사에서 그 모의고사 무료 모의고사를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할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게끔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만드는 거고 시간이 엄청 짬내서 만드는 거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강의도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피드백이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이제 진행되는 수업은 이렇게 쪽지 시험 먼저 보고 수업하고 점심 먹고 수업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거 지금 아직 협의 중이긴 한데 문제풀이 수업 같은 거 좀 듣기 힘드시다 이러면 인강으로 지금 들을 수 있게끔 세팅하는 것도 지금 고려 중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기본 이론반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교론 내용도 이제 출제가 아니라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건데, 전공은 이제 아무래도 과목이 많으니까 길고, 수교는 조금 시간이 이제 단축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책자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스터디 결성대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 지금 작년에 한번 진행을 했던 수업인데,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켜보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에 대한 그 풀이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이렇게 푸시는 그런 풀이 상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피드백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스터디 결성대 수업을 지금 매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근데 수업 듣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와서 들으시면 되고, 다른 분도 지금 받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스터디를 이렇게 결성을 해가지고 나와서 발표식으로 풀이를 하는, 칠판에서 풀이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이게 원래 이제 진행됐던 건데, 조금이라도 더 공부에 피드백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너무 많이 안 모였다 이러면 뭐 그냥 1대1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터디 하나만 봐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결성대를 신청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쪽지 시험을 봐서 조편성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에 맞게 과제를 계속 나눠드릴 거예요. 과제를 풀어 오셔서 잠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발표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가져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1교시에는 조별 토의 시간, 그 다음에 질문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발표자 선발해서 나가서 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풀이 보고 제가 이거 뭐가 문제 있어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스터디 결성대 계획을 세웠으니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수업 듣는 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외부에서 친구가 있는데 내 수업은 안 듣는 사람이지만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참가비만 내시면 돼요. 왜냐면 참가비를 안 내면 하다가 그냥 도망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바꾼 거고. 이거를 지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반부터 실전 모의고사반까지 계속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반 때는 대수학, 해석학, 선대, 미기 수준으로 진행이 될 거고, 뭐 미적분학이나 수리통계, 이산 같은 거는 그냥 계산 문제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스터디 결성대 내용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요 과목 위주로 진행이 될 거다 이거고, 이때는 그 5개년 기출 문제에서 연습 문제 좀 버무려서 과제를 내드릴 거고, 그 위에는 연도별 기출 문제랑 변형 문제 같이 그냥 진행하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저희 교재인데,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이고, 지금 수교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안우선 선생님 이제 올라오셔서 수교론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게 된 안우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내년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거는 책자에 소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에 이정우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이제 이 임용고시를 위해서 저희가 수학 교육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이론에 중점을 둬서 공부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중학교 지도서 총론에 있는 일부분을 제가 떼어온 거예요. 보시면은 수학의 본질로서 세 가지가 있죠. 절대주의, 중경험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수학 교수학습 이론에서 보시면은 이제 브루스의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이나 아니면 프로이덴탈 아니면 피아제 이런 분들의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서 총론에 있는 이론들을 제가 정리해서 그 목차로 정리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보시면은 아까 보신 대로 수학의 본질에 대한 관점으로서 저희가 세 가지가 있죠. 절대주의, 중경험주의, 구성주의가 있는데, 특히 저희가 구성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조작적 구성주의하고 급진적 구성주의하고 사회적 구성주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로 저희가 출제된 내용을 보시면은 주로 사회적 구성주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교수학습 이론에 보시면은 이제 브루소, 딘즈, 프루이덴탈, 라카토스, 피아제, 폴리아, 스캠프, 바닐레, 비고츠키 이렇게 학자들의 이론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따가 이제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기출 문제들을 분류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이 기준 안에서 다 돌아요.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수학 임용고시를 준비를 할 때 수학 교육론을 공부할 때 뭐부터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 안에서 돌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근방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예시로 보시면은 저희가 이 프루이덴탈 내용에서 보시면 이제 주로 수학화하고 그 다음에 안내된 재발명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 이렇게 구별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올해 기출문제에서 보셨듯이 이전에는 이 수학화에 대해서 수학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수학화의 의미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수학화하고 이 수학화 근방에 있는 뭐가 나왔냐면 그 트레퍼스가 이 수학화를 좀 더 세분시켜가지고 수평적 수학화하고 수직적 수학화로 구분을 했죠. 그렇다는 거는 이 프로이덴탈의 수학화뿐만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트레퍼스의 수평적 수학화하고 수직적 수학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스캠프에 대한 내용도 보시면은 스캠프는 스키마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전에 19년도에는 도구적 이해하고 관계적 이해가 출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스캠프에는 스키마식 수업 이게 있죠. 스키마식 학습 이런 게 있는데, 올해 출제된 걸 보시면은 그 에이포스 이론이 나왔죠. 그 에이포스 이론은 이 스키마 이론을 좀 더 확장시킨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이런 트레퍼스나 올해 기출된 트레퍼스나 에이포스 이론도 결국 여기 이 학습 이론에서 좀 근방에 있는 이론들이지 전혀 딴 데 외딴 곳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임용고시를 위해서 수학교육론을 공부할 때 뭐부터 해야지 이런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도서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이런 이론들을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좀 근방에 있는 이런 트레퍼스의 이런 수평적 수학화나 수직적 수학화
이런 거나 아니면 에이포스 이론 이런 등을 공부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학평가 이론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이제 교육과정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선생님이 되시고 했을 때 무엇을 공부하냐면 지도서랑 이제 지금은 2015 개정이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시험이 임용고시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육과정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에서는 결과 중심 평가보다는 이 결과와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갔죠. 이 과정 중심 평가에는 주로 그 서술형 문항이나 아니면은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그리고 관찰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럼 이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갔을 때 그를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출된 것도 보시면은 프로젝트 평가가 나왔죠. 프로젝트 평가가 왜 이게 이 평가가 유용했냐라는 거 물어봤으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정 방향을 보시면은 2015 개정에서는 수학 교과 역량을 구현한 거예요. 그 수학 교과 역량을 보시면은 크게 6가지가 있죠.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그리고 창의 융합,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해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매해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그걸 주로 물어보잖아요. 뭐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강조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 수학 교과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기출됐고 작년에도 기출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학습 부담 경감을 추구하는 것에서 이제 3가지 측면이 있죠. 내용 감축과 연계성 강화,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신설했고, 그리고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이전보다 상세하게 진술을 했어요. 보시면은 그 지문 내용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주로 이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용을 변화시킨 내용이나 아니면 이번에는 상관관계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중학교 3학년에 상관관계가 추가가 되었죠. 추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2020학년도부터 2015 개정에 대한 중학교 3학년 교과서가 도입이 돼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 시험에서 올해 시험에서 합격하고 내년에 선생님이 돼요. 그럼 당장이 필요한 거는 중학교 3학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학교 3학년에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은 올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제 내년에 너희가 중학교 3학년을 가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그럼 이 내용을 아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시면은 비형도 거의 내용이 중학교 3학년 내용이고 보시면 상관관계도 물어봤다는 걸 보면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내용 변화에 대한 지문들이 자주 등장을 한 상황이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이따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했고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을 재구성했고 공학적 도구 활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 그 다음에 최근 기출 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최근 기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문제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가 분류한 거는 2017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7년도 문제에서 올해 2020 학년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본 건데, 먼저 수학의 본질에 관한 관점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은 먼저 18년도 B형 8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논수령이었어요. 지금은 논수령이 사라졌지만, 논수령에서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하고 급진적 구성주의의 차이점,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의 이 객관화된 수학적 지식을 얻기까지의 거쳐야 할 과정을 물어봤죠. 주로. 그리고 B형 2019학년도 B형 8번에서는 그 관점 A에서 본 증명의 의미, 관점 B에서 증명의 의미 물어봤는데, 여기서 관점 A하고 관점 B는 그 중경험주의하고 사회적 구성주의예요. 그러면은 결국 두 문제 다 거의 이 주로 사회적 구성주의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이런 객관화된 수학적 지식을 얻기까지 할 과정이랑 사회적 구성주의하고 중경험주의, 절대주의에서 보는 증명의 의미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브루소의 교수학적 상학론에 대한 문제들인데, 17학년도부터 20학년도까지 매해 출제가 되었죠. 매해 출제가 된 그 부분은 브루소의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이 매해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9학년도에는 그 인신록적 장애 부분이 출제가 되었죠. 이런 걸 보시면은 그 극단적인 교수학적 현상은 매해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죠. 근데 저희가 주의해야 할 거는 이론은 아는데 얘를 적용을 못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요즘 기출 상황을 보시면은 이론은 아는데 만약에 적용을 못한다 하면은 그 문제를 서술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내용 암기는 이제 여러분도 잘 하시니까 내용 암기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그 서술하는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은 더 그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딘즈에 대한 내용인데, 17학년도 B형 1번을 보시면은 그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8학년도 A형 10번을 보시면은 딘즈의 개념 형성 이론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이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는 그 개념학습 원리잖아요, 딘즈의. 그래서 뭐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나 아니면 구성의 원리, 아니면 역동성의 원리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루덴탈의 수학화 교수학습 이론인데, 일단 17학년도 B형 1번을 보시면은 프루덴탈의 국수적 조직화가 나왔고, 18학년도 B형 8번을 보시면은 이제 수학화의 의미하고 수학화 과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학년도에는 A형 6번에서 이 아까 말했듯이 수학화의 근방에 있는 그 트레퍼스의 수평적 수학화하고 수직적 수학화가 나왔죠. 결국 보시면은 이제 이 B형 8번은 이제 논수령이었고, 얘네 둘은 서수령이었는데, 이론은 알고 있지만 이 이론을 보통 얘를 지문 상황에 적용해서 분석할 거라고 주로 그런 문제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라카토스 이론은 이전에는 자주 나왔었어요. 라카토스 이론이 자주 나왔는데, 이번에 올해 물론 단답형으로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는데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수학 교록론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내용들이 뭐 계속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데 라카토스가 이번에 등장했다는 거는 내년에도 라카토스의 이제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카토스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아제에 관한 이론은, 피아제 하면 주로 반영적 추상화가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이 19학년도에 이 반영적 추상화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저희가 피아제 추상화를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경험적 추상화하고, 그 다음에 반영적 추상화하고, 마지막으로 의사 경험적 추상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반영적 추상화에 초점이 둬서 기출이 되었는데, 만약 이제 다음번에 얘가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온다면은 이 반영적 추상화하고 의사경험적 추상화가 좀 유사해요. 유사한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반영적 추상화는 학생이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굳이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의사경험적 추상화는 학생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구체물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이 두 추상화의 수준은 크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면, 의사경험적 추상화는 구체물이 필요해요. 근데 반영적 추상화는 구체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학생의 인지발달 단계로 구분을 해보자면, 이 의사경험적 추상화를 하는 학생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구체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구체물이 필요하니까. 근데 반면에 반영적 추상화에 있는 학생은 이제 구체물이 굳이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그 구체적 조작기 다음 단계, 형식적 조작기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반영적 추상화에 좀 더 발전된 형태라면. 지금까지는 이제 반영적 추상화에 중점을 둬서 기출이 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폴리아 문제, 수학 문제 해결 교사학습 이론은, 이제 제가 이제 폴리아라고 해서 여기에 폴리아 이론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 문제 해결 이론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범주화를 시킨 건데, 저희가 문제 해결 이론에 보시면은 다양한 게 있죠. 이제 문제 해결 이론에 대표적으로 폴리아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주로 이 문제 해결 단계하고, 이 문제 해결 단계에는 이제 세 학자가 있죠. 폴리아랑 숀펠드랑 버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 제기하고 수학적 모델링, 그 다음에 추론 유형에 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 발견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총 합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폴리아의 수학 문제 해결 교수학습 이론으로 제가 묶어둔 건데, 보시면은 17학년도 A형 1번에서는 그 수학적 발견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같은 해 A형 10번에서는 이제 추론 유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17학년도 B형 8번에서는 그 문제 해결 단계하고 그 반성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발문이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19학년도에서는 A형 9번에서 그 분석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19학년도 B형 8번에서는 그 추론 유형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면은 주로 이 추론 유형하고 수학적 발견술이 나왔죠. 그래서 수학적 발견술에는 저희가 이제 분석법이 있잖아요. 분석법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사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증명학습이랑 그리고 작도랑 방정식 풀이, 이 두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 두 사항이 다 나왔어요. 분석법을 이때는 이제 언제였죠? 이때는 저희가 작도 사항에서 나왔죠. 그 직각의 3등분선을 작도하는 상황에서 분석법이 어떻게 되냐라는 게 나왔고, 이전에 보시면은 증명 상황에서도 나왔고 방정식 풀이 상황에서도 나왔어요. 모든 상황에서 분석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분석법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사항을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분석법이 왜 이용이 되는지 그 이유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추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기납 추론과 유추가 있죠. 그래서 기납 추론과 유추에 대한 의미와 여기서도 보시면 한계점이나 특징 이런 게 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스캠프의 스키마 이론인데, 그 스캠프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19학년도 A형 9번에서는 그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기출에서는 이제 에이포스 이론에 관련해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일레 수학학습 수준 이론을 보시면은 19학년도에 A형 1번에서 그 수준 상승을 위한 교사학습 5단계 그 순서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9학년도 A형 1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론에 대해서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 올해도 이 순서 배열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순서 배열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면 대비를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순서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하나의 키워드, 중심적인 내용들을 잡아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걸 잡을 때는 이 기본서를 수교론이나 수교재를 가지고 그런 키워드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이 순서 배열에 대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고츠키 관련된 부분은 이제 18학년도 A형 9번에서 실제적 발달 수준의 변화 과정을 이 비계 설정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죠. 비고츠키 관련된 내용은 그 근접 발달 영역, 그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영역에 관련된 관련된 내용하고 그 비계 설정, 그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중심 평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과정 중심 평가에서 올해 프로젝트 평가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프로젝트 평가뿐만 아니라 저희 포트폴리오 평가나 아니면 서술형 문항에 대한 그 분석적 점수하기, 총체적 점수하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6가지 수학교과 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그 18학년도 B형 8번이나 19학년도 B형 8번에서 보시면 논술형에서 주로 결론 부분에 쓰게끔 출제가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논술형이 사라지고 서술형으로 등장을 했는데, 보시면 주로 그 역량에 대해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그 강조 사항들을
적게 해요. 그렇다는 거는 매해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까지 해서 매해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역량을 강조하기 위한 사항들을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실생활 중심 통계 내용 재구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실생활 맥락을 강조하는 탐색적 자료 분석으로 방향성을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 이 탐색적 자료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그 17학년도 A형 9번을 보시면은 어떤 문제냐면 투키의 탐색적 자료 분석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저항성이랑 뭐 그래프를 통한 현실성,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왜 출제되었냐고 볼 수 있냐면 그 근거로 얘를 볼 수가 있겠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탐색적 자료 분석으로 방향성을 설정을 했으니까, 그럼 저희가 이 탐색적 자료 분석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7학년도에서 이 투키의 탐색적 자료 분석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 개정에 대한 변화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걸로 보시면은 일단 함수 관련된 부분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원래 함수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그래프 이해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 중학교 2학년에서 함수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중학교 1학년에서 그래프 이해를 강조하는 부분이 그 2017학년도 B형 8번의 지문으로서 나왔죠. 지문으로서 나오고, 그러면은 그래프 지도 관련된 내용이 뭘까 했을 때 이 크라벤담의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리고 18학년도 A형 1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 내용 요소 및 학습 요소 변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8학년도 B형 1번에서는 이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과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 그 사칙연사 이해의 연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학 문제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해봐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19학년도 A형 10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 중학교 2학년에서의 곱셈 공식과 그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인수분해가 이제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지문 내용을 보시면은 가하고 나가 있는데, 나에서 보시면 그 곱셈 공식 가나가 아니지. 그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지문 사항에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같이 통합되어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20학년도에서는 B형 3번에서 그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상세하게 진술되었다는 부분이 그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공부 계정에서는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는 활동에 대해서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달리한다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는 활동을 그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당화 활동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죠. 거기서 이제 뭐 사례나 근거를 통해 확인하기나 뭐 영역적으로 추론하기, 이런 다양한 정당화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온 거죠. 올해 이 B형 3번에서. 그리고 B형 4번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3학년에 상관관계의 성취 기준이 추가된 부분으로서 그 상관관계에 대한 지문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 그 지문, 그 임용고시 수학교육론에 대한 지문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했을 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내용과 관련된 지도서 내용을 보는 거죠. 지도서 내용을 보고 그럼 그 지도서 내용과 관련된 이론은 뭘까를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그럼 그 이론과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 임용고시 그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적용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소개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 시사점 같은 경우에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위에서도 다 얘기했듯이 그 총론에 명시되어 있는 교사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 아까처럼 에이포스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트래퍼스 수학과 관련된 내용은 그 근방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좀 더 이렇게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하면은 이제 수학교육론에 대한 이론을 거의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아까 목차화 시킨 것처럼 여기 있는 교사학습 이론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거의 수교론의 거의 한 80% 정도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먼저 어떤 걸 먼저 공부를 하냐 했을 때 책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단계나 순서에 관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내용에 있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자세히 공부한다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변화된 사항을 보고 그와 관련된 지도서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론, 수학교육론 이론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공부하시면은 이 임용고시를 대비해서 수학교육론을 저희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연관계획이나 이런 거는 이정호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고, 이제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년부터 이제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용고시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죠.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라는 과목이 특히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었을 때 그만큼 그 보상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보상도 많이 올 거예요. 뿌듯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년 이맘때쯤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상으로 그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